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요즘에 정신과에 내원 환자가 좀 늘었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이 특히 좀 늘어났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 그래 났더라고요. 신문에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보통 제가 어떤 환자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그런 환자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보통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작년, 금년,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늘지 않습니까? 늘어났고, 주로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게 주로 주된 거거든요. 어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불안증이 심하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또 어떤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 환자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잠을 못 잔다고 그 불안하면서 잠을 못 잔다는 환자들도 있고 또 전형적인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젊은 층에서 요즘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과도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면 경쟁에서. 네. 경쟁에서 오는 걸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경쟁, 또 취업 경쟁, 학업 경쟁, 이게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경쟁이, 그러니까 그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취업난이 확대되니까, 학생들한테는 니네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학업 경쟁이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팽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는 뭐 시대도 시대였지만 데모 핑계를 대고 대학 들어가면 뭐 한 2년은 2, 3년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졸업할 때나 되면 조금 신경 쓰거나 그럴까. 그래서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고 좀 논다. 그렇죠. 낭만적인 대학 캠퍼스 시절. 뭐.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보면 그렇지 고등학교보다 대학을 가면 더 빡빡해지고 고등학교가 오히려 뭐 좀 고등학교 때도 뭐 내신 경쟁이 심하지만 대학 가면 더 힘들어지고 취업할 때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무슨 회사 내부의 시스템도 더 빡빡해지고 이러면서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긴장 상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고 학원으로 이게 차라리 뭐 부모가 다 바쁘고 돈도 못 버는 집이라가 자식 교육에 막 크게 신경도 못 쓰면 애가 좀 나을 거예요. 학교에서 내놨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막 부모가 자식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계속 긴장 상태가 한 20년이 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친구가 없는 애들도 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어린이집에 보내야 친구가 생기고 뭐 그런 상태니까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저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 상태 계속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는 인간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이 애들을 갖다가 네. 물론 그래도 거기에 경쟁에 특화되어서 감정에 상처가 묻은 이런 스타일도 있고 네.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워도 감정이 예민한 개가 네.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듯이 또 감정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약한 애들부터 전부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아웃 된다는 거 영어로는 저희가 정신과에서는 번아웃 된다는 이야기를 환자 번아웃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뭐냐면 탈진하는 상태,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근데 공부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할 의지가 안 생기는 상태. 그게 번아웃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을 통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끌어오는 상태가 계속 지속됐을 뿐이지, 계속 외부 환경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밀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때가 이제 보통 그럴 때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번아웃 거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번아웃 증상이라는 부분에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번아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예. 느끼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5, 6년 해서 계속 어떤 일에 몰두를 해. 물론 뭐 그것이 쌓아져서 성과가 돼서 저한테 뭐 크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서 보면 다 뭐 남덮는 일이나 허망한 일에 몰두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년, 5, 6년 이런 계기로 계속 몇 가지 일들을 쭉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휴지기도 없고 그게 그런데 우리 황 저는 소장님은 번아웃이 아직은 안 생기고 있어요. 번아웃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황 소장님이 원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에 밖으로 내몰려버렸다. 몰린 상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이 그냥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업무 효율이 안 오르고 막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이 도저히 못 버텨서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 네. 직장 초년생 중에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두는 그런 애들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저희 외래에서도 자주 봐요. 그래서 부모가 다 자식이 키워서 직장에 취직해서 아이고 뭐 괜찮은데도 갖고 이제 걱정 나왔다 네, 했는데 보니까 애가 못 버텨요.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게 그거입니다. 이게 쭉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 밀려서 간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상태가 그냥 부모가 가라는 대로만 가다가 가서 취업을 해보니까 이건 나하고 전혀 안 맞네.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못 버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생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절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고 자녀는 자녀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라는 걸 먼저 부모님들께서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든지 나중에 그 중요한 결정들은 본인이 내리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내리게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내려서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어른이 봤을 때는 거기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아예 못 가게 해버리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나중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돼서 한번 실패하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 소장님처럼 연설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다 각자 재주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흥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사람도 다 재주가 다 근데 있으니까. 각자 재주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키워서 그 사람이 그 직업으로 연결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그 직업을 하는 과정에 그 힘든 게 덜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뭘 잘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학원만 했으니까 그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못 버텨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에요. 그때라도 저는 그런 환자분들 오시면 일단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일단 찾아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라. 뭐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 속에서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런 너네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 길로 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폭력. 부모님들의. 자식은 실패해서 그 안에서 또 배워요. 그럴 권리가 또 있고. 그래서 참 자식을 부모가 창조하고 가공하고 부모의 삶을 자식을 그대로 살아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몇 군데 있겠나 이렇게 싶기도 해요.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부모.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특히 더 심하죠. 심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 우울증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또 한간에 지금 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국에 문이 저렇게 진짜 엉망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문 지지율이 화가 안 떨어지냐? 뭐 그게 여론조사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화가 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판 조작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깨문들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럼 대깨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대깨문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전번에는 집단 체면에 걸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의 변화가 이미 생긴 상태. 뇌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긴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절대로 몰락하면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이 사람 세상에서 추락하는 경험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그 중독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권력 중독된 사람도 도파민 레벨이 높아져서 주변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된다. 그 상황에 빠져서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광적으로 어떤 거를 어떤 지지자를 지지하는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 쪽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다 믿고 그 사람의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온 거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의 편 쪽에 서는 이야기들을 셀렉션해서 보거든요. 그럴 때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요.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는 거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선택할 때 자체가 예를 들면 조국의 객관적인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셀렉션해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 조국을 바라보는 문제, 뭐 검찰을 바라보는 문제 이런 부분에 편을 정해서 상대편이 하는 건 틀렸고 이게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 외에 자신이 스스로 진실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기 이 뇌에서는 도파민 레벨이 떨어지는 자, 그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유재수를 봐준 거. 네.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유재수가 뭐 뇌물을 먹었다 진실이고, 네. 그다음에 유재수를 조사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주고 또 승진을 2번 시켜줬다. 그게 진영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네. 뭐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내가 믿는 쪽에는 무조건 믿는다지만 네. 이거는 지금 드러난 팩트가 있어도 팩트가 조작된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팩트가 있어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팩트가 있어도 안 받아들인다. 네. 예를 들면 지금도 저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지금도 남쪽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수사를 해도 판사가 때리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믿죠. 그다음에 그럼 자기들 쪽에서 어떤 재판이 근데 이제 걸린다면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 예.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거기서 한 명씩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그러면서 줄어들죠. 숫자가 줄어드는데. 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개판치기로 하면 상당히 지금 뭐 굉장한 형태의 대형 폭탄이 이런 터지고 정권 있는데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숫자가 안 줄어들고 지금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혹세 무민하는 언론에 나는 속지 않고 있고 저 사람은 속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우려스러운 거는 방위비 전 돈 저거 물론 트럼프가 하는 행세가 미흡고 저도 뭐 트럼프 욕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일정하게 적절히 올려줘서 네. 다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선에서 협상하는 게 맞다는데 네. 저거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시각이 뭐 압도적으로 높고 미군 그러면서 이제 노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미군을 철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 숫자가 미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높더라는 거예요. 네. 이 매우 우려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자, 미국이 돈 내라고 한다고 트럼프 믿어서 미군 철수해도 좋다라고 하면 미군 철수하면 정작 자기 집이나 자기 네. 주식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폭망하는 건 모르는 거죠. 완전히 미군 철수의 효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당하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어떻게 하면 미군 해도 되지 않겠냐. 미군 철수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그게 문정권이 정권을 잡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가 제가 볼 때는 네. 오판이죠, 완전히. 젊은 이 정권을 지지하는 네. 40대 이런 사람 중에 많고 또 주식이나 재산에 민감한 여성 중에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묘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시야가 딱 좁아져 있어서 네.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네, 자기 문제로 생각을 전혀 생각 안 한다.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려고 논쟁을 하시지 마세요. 논쟁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네. 대기문들 절대로 안 바뀌고 분위기만 싸해지고 네. 그냥 그래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고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라 하는 식으로 지내는 게 네. 실제로 대기문들을 대하는 방법 중에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말로 싸운다고 네. 바뀌지 않고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 주장만 더 강해져요. 자기 주장만 강해진다. 네. 자,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직접 맛을 봐야지 안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걱정이 그 사람들 직접 맛을 보게 하려다가 나머지 사람들까지 피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은 거죠. 제가 우려했던 거는 문재인 케어를 이야기했을 때 네. 사람이지 원숭이 새끼들이 아니잖아요. 네. 원숭이 새끼들은 야 아침에 3개 줄까 아침에 4개 줄까 학교는 7개밖에 네. 없다 하면 아침에 4개 준다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면 뭐 아침에 그렇죠. 3개 주가, 아침에 4개 주가가 똑같은 이야기다. 네. 7개 합계로. 네. 그러면 관심 없다 이래야 될 건데 네. 네.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한 문재인 케어를 보장해주겠다 하면 네. 제가 전에 몇 년 전부터 누누이 가격이 싸지면 그렇죠. 수요가 폭증할 거다. 네. 그 수요가 그냥 수요 공급의 그래프에 의한 수준의 지금 보는 수요 그래프가 아니라 수요가 완전히 그냥 네, 폭증을 할 거다. 네. 제곱. 그래서 제곱. 현재 뭐 한 배면 2배가 아니라 네. 4배, 5배, 6배가 될 거다. 네. 지금 그게 MRI나 초음파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제가 진료 보는 현장에서 심각한 건 뭐냐면요. MRI를 급하게 찍어야 될 사람을 못 찍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이 새벽 4시부터 MRI를 찍기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동을 하는데 이번에 그 두통이 아주 심해서 MRI를 빨리 찍어봐야 되는 환자를 찍으려고 하는데 최고로 앞당긴 게 1월 20 며칠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최고 응급으로 해서 하는 거가 1월 20 며칠을 찍는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검사들이 다 뒤로 밀려나 버려요. 당장 급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찍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을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까지 나오는가 하면 보청기가 네. 지금 뭐 8채널 보청기라는 걸 네. 고성능 과거에는 이제 132만 원짜리를 사면 네. 본인이 100만 4천 원을 내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네. 한 30만 원 정도. 네. 네. 지금은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사는데 13만 1천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청기 업자들이 싸구려 보청기를 131만 원짜리라고 팔아먹고 보청기가 없대요. 다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공단이 보청기 값을 90% 지원해 주니까 업체들이 기존 제품만 올려갖고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의료보험을 보면 의료보험도 지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네. 내는 몇 사람들이 집중해서 내잖아요. 그렇죠. 네. 월급쟁이들이나. 네. 자, 그래서 이 노인들이 지금 보청기가 꼭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보청기를 사는데 전부 고물 비슷하고 AS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 보청기 사기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네. 뭐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참 이게 딱 그거랑 비슷하네요. 예전에 그 장애인들 그거 전기차. 전기차. 예. 그것도 그럼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 부담은 안 내도 된다. 네, 네. 아예 그냥 네. 갖고 가라. 네. 그리고 정부한테 받아가. 네. 아주 싸게 만들어가. 조금 지나면 고장되고. 네. 그래서 아유, 참 참 이게 나라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속에서 그 이제 열받게 하는 사람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네. 네. 유시민이하고 황운하가 네. 지금 알릴레오에서 나왔는데 아 예. 유시민이는 진짜 대선을 가하면서 친문을 등에 업으려고 저렇게 친문을 향한 구애로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는 저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지금 네. 자기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짓을 할까요? 저는 그 유시민의 행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친문을 껴안기 위해서 그런 거로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그거를 이렇게 덮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행태에서 도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지금 하는 거 그렇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그 급박하거나 긴급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고위 공무원격인 황운하가 또 저렇게 유시민한테 가서 한다는 것도 저 사람도 유시민만큼의 긴박한 사안이 예. 자기한테 있으니까 저게 있을 수 없는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지금 근데 지금 황운하 씨는 거의 피의자 수준이지 어디 않습니까? 피의자죠. 예. 예. 공작 정치에서의 집행자. 근데 실제로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그 이렇게 정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공중파도 아니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가서 현직 공무원이 그러는 거는 경찰 공무원이 더더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이 생겼겠죠. 지금 자기 계획대로 대전에서 출마하는 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대전에 출마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어디 생겼죠. 저기 저 급식하는 데 가야 되게 생겼는데.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경찰의 명예를 너무 훼손한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해서 바라보는 존경털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너무 훼손을 시켰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 단순한 그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파괴하는 진짜 심각한 중대 범죄거든요. 이건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석범 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